두 번째 주제, 이낙연 지지율 확 빠졌다. 자, 이낙연 지지율 오늘 갤럽에서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20%가 되고 이낙연이 19%가 됐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4%, 홍준표 2%, 우리 야당이라는 건 지금 좀 존재감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 여기 나온 대선 후보율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뉴스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가 완전히 털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토론을 하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는데 그건 무죄다. 세상에 이런 일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갖고 대법원에서 이재명이를 살려준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살아났는데 오늘 이 파기환송심에서 완전히 무죄라고 손을 들어줘서 이제 이재명이는 말끔하고 깔끔하게 이제 다 털은 겁니다. 자,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20%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 19%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한때 여러분 50%의 지지율을 보였어요. 총리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낙연 대세론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이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가? 이낙연 17%입니까? 저는 19%라고 봤는데 근데 어쨌든 20%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낙연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낙연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우리 제임스 김님께서도 그랬는데 민주당이 31.8, 국민의힘이 30.2. 어저께도 이거 비슷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어저께보다 한 0.3%, 4% 이렇게 넓혀졌지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이 선전을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저는 그래도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김종인이란 사람이 정체성이 없어요. 보수의 정체성이. 정당은 그 정당이 뜻하는 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보수의 힘이어야 되는데 보수의 힘이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힘들 것 같고, 자, 이낙연의 지지율이 이렇게 왜 내리꽂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하고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 의미가 뭘까?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에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낙연 지지율이 치솟았을 때는 문재인이의 국무총리로서 문재인의 아주 훌륭한 조력자이기 때문에 이 문바들이 이낙연이를 많이 지지를 했던 거예요. 막 지켜달라. 이렇게요. 이런 거는 정치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후보 시절에 또는 박근혜 의원 시절에 대표 시절에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다가 막 충성을 하고 박근혜의 오른팔 신복 이런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박근혜를 지지하고 조력한다고 도움을 주고 있는 뭔가 이 박근혜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지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낙연은 그 상승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 잘 나갈 때 이낙연도 잘 나갔던 거죠. 근데 문재인의 지지율은 지금 문바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지만은 이낙연의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훅 빠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확 빠지고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잣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미친 나라에서 누가 아직도 40%를 문재인을 지지해. 근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의 지지율이 문재인의 지지율하고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외신 기자들을 만났어요. 아직도 이제 그때 이제 친하던 외신 기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외신 기자들 중에 이제 몇 명 섞여가지고 만났는데, 또 한국에서 이렇게 남아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낙연에 대해서 기사도 쓰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이낙연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응? 그러면서 이 동아일보 출신들만 이낙연을 안 좋아하는 거냐. 전남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안 좋아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을 안 좋아하는 이유, 이런 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낙연이 진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광주 일고를 다녔는데, 그때 광주 일고를 이낙연하고 같이 다닌 사람에 따르면은 그렇게 국어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같은 게 굉장히 맨날 이렇게 높아가지고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이뻐했대요. 그래갖고 그때 이 습관이 남아서 토시라든가 뭐 따옴표 넣을 때 왜 쌍따옴표를 안 넣고 막 이런 거, 기호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도지사 시절에도 홍보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딱 빨간 펜 선생님처럼 그 바쁜데도 막 지우고, 왜 이런 용어를 썼느냐, 왜 여기에다가 꺽쇠를 했느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뿌렸냐, 그러면 이미 뿌렸는데요, 홍보실에서. 그러면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볼펜 던지고 난리를 치면서 다 걷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홍보 자료 다 걷어오는 것도 이 홍보실의 큰, 말하자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밑에서 일하거나 이낙연과 함께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은 다들 절레절레, 저도 절레절레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이낙연은 자기 빼놓고는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사람이다. 아니, 홍보실에서 뭐 공무원들이 큰 게 아니면은 아랫 사람들이 큰 실수를 안 하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이 어른이고, 또 잔챙이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의 메뉴로 딱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남의 실수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사실은 국어 선생을 하면서,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나 중학교의 선생님을 하면은 굉장히 잘했을 인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낙연의 문제점은 뭐냐?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이낙연하고 같은 이제 고향 사람인데, 한마디로 열등감이 많아서 열폭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열등감을 이낙연이 가질 게 뭐가 있냐? 서울대 법대 나왔지, 동아일보 기자했지, 잘 나가지 않았냐? 근데 이낙연은 열등감에 투성이에요. 첫째, 이낙연은 서울대 법대를 간 것까지는 좋은데 고시를 이제 패스하려고 했던 거죠. 안 된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고시를 패스하지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싫어하는 사법 고시 패스하는 사람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낙연은 또 이제 도쿄 특파원을 하면서 이 청운의 꿈을 꾸고 막 정치부장도 하고 막 잘 나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잘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는 이낙연을 무지무지 싫어하고, 그러는 이낙연도 동아일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건 기자로서 이낙연이 별로 기사를 열심히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취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뭐 칼럼이니 뭐니, 이낙연이 글을 잘 썼다는 얘기는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이구라라는 설명도 있고, 그래서 막 그 말을 잘하고 이 말 따먹기, 농담 따먹기, 말장난, 이런 거를 총리로서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낙연 싫어했습니다. 근데 말은 잘하는데 글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 있을 때도 뭐 컬럼 같은 것도 별로 쓴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 신문사에서 컬럼리스트, 실론 이런 거 잘 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무슨 부장 해봤자, 왜? 기자는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글 쓰는 거에 대한 좀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한 특파원이 이 떠듬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느냐고. 문재인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숙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거죠. 사실은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청와대 권력 서열 1위는 김정숙이에요. 그리고 김정숙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는 안 될 일도. 근데 김정숙이가 호남에 가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대선 후보였,
대선 후보를 막 뛰고 있을 때 너무너무 싸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표가 안 나왔던 거죠. 근데 호남에서 이 문재인이 표가 안 나왔던 이유는 뭐냐? 거기에 이제 깃발을 들고 다닌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은 안 된다고. 누구냐? 여러분도 이제 기억에 있으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노무현 때 인사수석을 했던 정찬용 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호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낙향을 해갖고 고향에서 있으면서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막 거품을 품고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또 왜 안 됐냐? 뭐라고 하고 다녔냐? 내가 인사수석이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파일을 올리죠. 인사 파일을. 그러면은 그 인사 파일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르고 필터링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민정수석이었던 그 당시에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이렇게 딱 보면 고향 전라남도 광주, 뭐 해남, 내지는 뭐 군산 이러면 호남 사람들 거 다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관직에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그거 갖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문재인이가 하도 호남 사람을 싫어해서 그렇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 이 호남 사람 우리 아버지 양말 장사할 때 사기를 친 게 뭐 전라남도 뭐 남원 사람이었다. 이렇게 대통령 나간다는 사람이 그 고장까지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찬용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그냥 문재인이만 나타나면 그냥 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숙 씨가 말하자면은 그 호남에서 또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유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문재인이 하기 전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이 정숙 씨가 좀 돌아다녀라. 그리고 이 이낙연 지사의 부인한테 부탁을 해갖고 같이 좀 손잡고 다녀봐라. 이낙연 지사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 부인이 아주 그 사분사분 해갖고 이 사람 만드는 친화력이 좋으니까 그 부인 손을 잡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숙이가 같이 이낙연 부인 이름이 김숙희예요. 정숙이하고 숙희하고 신나게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은 호남 사람을 내가 엄청나게 등용을 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낙연이 국무총리 된 걸 비롯해갖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군인부터 경찰부터 뭐 다 할 것 없이 그냥 싸그리 다 호남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너무 호남, 이건 뭐 저기 어느 정도 이 배분이 아니라 호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숙이의 힘. 청와대의 제1인자는 정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이낙연의 이 스토리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우리 오드리 헵번님께서 네, 더 힘내시라고 여옥 동지들 에너지 들을게요. 뿜뿜뿜. 예, 우리 헵번님 참 꼭 뵙고 싶습니다. 네, 정윤구님 에너지 무지하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애교가 많으시네요. 우리 정윤금님께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그런 호남의 일종의 길을 지금 이낙연이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인 거는 이낙연이 이제 당 대표로 있으면서 사실은 맨날 신경질 내고 그다음에 자기 외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맨날 막 지금 또 고치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당내에서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라는 건 여러분 늘 품어야 되고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무한 책임지는 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문재인의 거품 지지율과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에 문재인의 달빛 지지율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낙연 대 이재명의 구도 속에서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이낙연보다는 굉장히 차이도 지고 그랬는데 지금 법적으로 클리어를 이제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낙연을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는데 이 차이가 이제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나?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문바들은 제일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문바들은 어디까지나 문재인을 퇴임 후에도 문재인이 멀쩡하게 감옥에 안 가고 뭐 이런 그 달콤한, 그렇지만은 야무지고 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죠. 그런 점에서 문바들은 이재명이보다는 이낙연이가 굉장히 안전한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재인은 원하는 사람은 김경수일 겁니다. 자신의 수행 비서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고 나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김경수는요,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성격도 아주 내성적이고 막 사람들한테 들러붙는 성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책상에서 막 일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바는 아마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낙연이를 잡아먹으면 또 여러 가지 측면이나 뭐 아직도 남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날리면서 김경수의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바들은 유시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조국이라든가, 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조국은요, 요즘 SNS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SNS를 정말 요즘 보면 개도 소도 다 한다. 그러니까 최강욱이도 SNS를 해갖고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에 대해서 뭐 쫄았나 보다 뭐 이런 거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아, 걔도 페이스북을 요즘은 하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조국이 페이스북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는 대권 후보로서 조국이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수기하고 조국하고는 매우 밀접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수기의 입김이 다음에 차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게 청와대라든가 이 권력의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은 정수기의 입김이 꽤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뭐 여성가족부가 뭐 세계에서 스웨덴하고 이렇게 하고 참 있는 특별한 나라라고 그러죠. 근데 대한민국에 진짜 여성가족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보다도 대통령 부인이 더 많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여성가족부가 뭐 여성권익이고 해서 필요합니까? 저는 여성가족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는 뭐냐? 인사권이 권력입니다. 즉 인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어디에 많이 심을 수 있냐, 많이 심느냐, 자기 신복을,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래서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문재인이는 민정수석할 때 맨날 호남 출신이라고 하면 싹싹 종이 빼버리고 이래서 정찬용이가 막 거품 물고 다니면서 호남 사람들을 그냥 다 이 아작을 냈던 게 문재인이다 하는데, 그 호남 사람들을 다 요소요소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호남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정수기의 인사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인사권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그때 이제 삽교천 갔다가 이제 12.6 때 이제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이제 저세상으로 이제 운명을 달리했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김재규가 이선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최우준 씨 비슷한 데서 마지막 그 인사권, 특히 유정의 국회의원의 인사권을 최태민이 상당 부분 말하자면은 사용했다,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은 최태민의 권력이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다. 유정의 국회의원이라도 몇 명이라도 바로 인사권이 그만큼 대단한 권력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지지율 확 빠졌다. 이제 문재인의 지지율과 더불어서 이 정수기의 인사권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